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상가 형무살롱 김영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함께 그 이후, 총선 그 이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내일 나가게 될 텐데 오늘 현재 지금 기준으로 방금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그 2024년 4월 3주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마 최저죠? 최저죠. 예. 이유를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13%, 외교 13%, 그러니까 잘한다 부분이죠. 경제 민생 6%, 주간 소신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뭐 이런 것들이 4%, 서민 정책, 복지 이런 것들이 3%쭉 비슷하게 갔고요. 잘 못한다. 부정평가 이유를 봤더니 경제, 민생, 물가가 18%, 소통이 미흡하다가 17%, 독단적, 일방적이 10%, 의대 정원 확대가 5%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이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13% 정도 했고 못한다는 쪽에서는 이제 경제 민생과 소통 미흡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지금 총선이 끝난 직후 아마 여파가 컸을 거예요.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총선 일주일 뒤에 나온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이 끝나면은 당연히 패자 쪽에 더 비판이 쏠리죠. 그러면은 여당 국민의힘이 왜 졌느냐라고 놓고 볼 때 그 패인이 진짜 대통령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안 떨어져요. 그건 국민들이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건데 예.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는 그보다도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19일이니까 총선 이후 9일이 지났잖아요. 예. 9일 동안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총선 이후 대응 방식이 그 지지율 하락을 계속 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 정도 떨어질 거를 10% 떨어지게 지금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18%를 그러니까 이제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이 일주일 뒤에 그 영향이 아무리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태도가 아마 그런 지지율 하락을 더 가속시켰다 이런 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갤럽 이번 부정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경제, 민생, 물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이 뭐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갑자기 잡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부정평가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소통 미흡. 이게 17%예요. 물가랑 비슷해요. 경제, 민생 문제나.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 태도. 예. 이게 또 한 10%. 그러니까 요 소통 미흡과 독단적, 일방적이라고 하는 요 태도들은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마음을 좀 바꾸면, 태도를 좀 바꾸면 충분히 부정평가 이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예. 아니었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사실 있네요. 어제 MBS 조사에서도 네. 이제 제일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물가, 민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홍 소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역대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제가 좋았다고 딱 느껴질 때는 IMF 벗어난 IT 붐이었던 99년, 2000년 정도 그때는 오히려 IT 붐이 있었죠. 거품이 있을 때였고 네. 그때 빼고는 피부로 느껴지게 경제가 좋아지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경제, 민생, 물가를 꼽냐? 일단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긴 좀 뭐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경제도 지금 안 좋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1번으로 꼽는 거고. 이건 뭐 어느 정부나 1번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보통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타당한 이유를 경제 물가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경제 물가 이런 것들도 2번, 3번인 대통령의 태도, 소통 부족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태도.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지난 2020년 총선은 그때도 참패를 했지만 그때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미중의 위기에서 집권 여당의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참패를 줬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인데 그 뒤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56자의 대독 사과 메시지. 그리고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면 난 정말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큰 걸 생각하다 보니 작은 걸 잠깐 못했네? 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 쓸게. 잘못했다가 없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했잖아요. 비공개, 그러니까 이제 공개 국무회의 이제 공개된 석상 이제 마이크 꺼지고 비공개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 표현을 했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 표현을 했다고 전해졌죠. 대변인 홍보수석이 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낫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사과할 걸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왜 비공개로 사과를 하느냐. 공개에서는 사과가 전혀 없었고 난 잘했어. 국민들이 날 잘 이해 못한 거야. 그냥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비공개에서 사과했다고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어이쿠 사과 않고 또 참모들이 졸라서 간신히 사과 워딩을 땄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제가 말한 게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진심으로 비공개에서는 아 내가 진짜 잘못했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걸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 분석이 된다는 거죠.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민생, 경제, 물가 이 부분이 지금 제1순위로 올라왔잖아요.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대 대통령을 두고 보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 기간별로 기대하는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야 관계도 옛날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되면은 새 대통령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는 그냥 지켜봐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여야 간의 어떤 그 허니문 기간은 없어도 국민들과 대통령 간의 어떤 암묵적 허니문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면은 각 분야별로 달라요. 달라서 예를 들어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청산하는 거는 한 6개월 국민들은 그 정도를 생각해요. 근데 길어야 그거는 1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국민들은 전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1년 이상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국민들로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역풍이 붑니다. 그러나 경제는 좀 달라요. 국민들도 알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새 대통령이 들어서서 바로 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1년 내지 2년 정도를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관한 저는 뭐 허니문 기간에 한 1년, 2년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새로 들어서서 전 정부 현 정부 용어를 빌리자면 전 정부 적폐청산 이렇게 해서 국정을 계속 끌어왔는데 그것이 6개월, 1년까지 끌으면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정도는 마무리 지을 줄 알았는데 그게 2년을 끌었고 선거에서도 그게 제일 중심 아젠다가 됐고 선거 참패하고 나서 지금 2년째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워딩에서 보면은 경제, 민생, 물가 문제는 진심이 받쳐져 있는 그것을 말로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적 구성을 보면 새로 당선되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통이 누가 됐다. 현재 어떤 인물들이 주요 정책 기반의 책임자가 포함된다. 전부 법대 출신들, 법학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경제, 물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워딩을 해본다고 국민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즉 국민들은 대통령과의 설정되어 있는 이 경제 관련된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금 상황 인식, 이 국정 운영의 기조 그리고 지금 준비 상황을 보면은 예.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순위로 총선을 거치면서 바로 올라왔고 아마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계속 순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이 뭐 지지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지지율과는 좀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목을 갖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 민생, 물가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약간 내생 변수에 속하는 이 소통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눈에 독단적 또 일방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인식되는 이 부분은 충분히 태도 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최저인가 바닥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 지하 세계인데 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홍 소장이 얘기했어요.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 최저 지지율을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 6%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5% 간 적이 있어요.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족형이라든지 자식 문제로 인해서 23, 24% 정도 갔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형님인 건평 씨 문제로 인해서 12%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다들 이제 가족들 관계된 문제 또는 뭐 국정농단 또 IMF 외환위기 이런 이제 큰 어떤 변수들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뭐 가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 같은 게 다시 찾아와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건 좀 빼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23%가 역대 최저일까? 아니면 다음 주에 또는 한 달 뒤에 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뭐 그건데 오번에 갤럽 기준으로 봐서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요거는 오픈 문항으로 묻는 거예요. 보기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 민생, 물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더 강화될 수가. 다음은 소통 미흡, 독단은 같은 컨셉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원인은 더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면은 지지율 하락 요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대 문제, 외교 문제 이게 각각 13%예요. 그런데 의제대 문제는 보면은 잘하는 이유로 13%, 잘못하는 이유로 5%로 봐서는 의대 문제 아젠다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방식의 문제는 여기 잘못하는 소통 독선 이게 합하면 27%인데 이 요인이 잘못 작용되면은 이 문제도 잘 풀지 못하면은 잘하는 그나마 13%의 이 비율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의대 문제가 빠지고 나면 외교 문제가 14% 나머지는 두 자릿수가 없어요. 외교 문제는 시극히 이거는 뭐 고정되어 있는 그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인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의대 문제가 잘 풀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잘한다는 이유도 또 줄어들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 두고 지지하는 사람 중에 그냥 잘 모르겠다. 그냥 지지한다가 24%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지지 이유만 지금 놓고 본다면은 지지를 하는 이유보다도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더 제가 보건대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저도 더 현재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말씀하셨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긍정적이다고 한 게 13%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당히 강한 어떻게 보면 뭐 뚝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스타일을 선호한 게 그 스타일이 표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의대 정원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좋다. 이게 13%고 저는 사실은 13%면 60%는 부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의 의대 정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걸로 봐서 긍정이 더 많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부정평가에서는 5%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 일방적, 경제, 민생, 의대 정원 문제도 싫은데 더 싫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안 뽑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한 60, 70%는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못하고 있다고 대답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긴박한 문제잖아요. 왜 그러냐면 암 환자 같은 분들은 계속 수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암 환자 아니더라도 60대, 70대 노인분들, 외상 환자들도 전 그렇죠. 응급실을 못 가서 예.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여론이 뒤에 가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원칙적 입장을 많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부담으로 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 후반 어제 MBS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20% 후반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지지층에서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점점 더 침식해가면 꽤 이제 20% 초반에 나온 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보수층 예. 그리고 영남층의 지지율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수층의 45대 46으로 역전이 됐어요. 잘을 못한다는 게 뭐 1%포인트 더 높아요. 보수층 내에서도. 예. 대구 경북 쪽에서는 35대 54%예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거의 19%포인트가 더 높죠. 이 저기 예. 뭐랄까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그렇죠. TK 대구 영남에서도 부울경은 28대 6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중도 선거 때는 항상 중도를 공략해요. 중도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으로부터도 뭔가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집토끼. 단순하게 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보셨잖아요. 이상하다. 왜 영남이 호남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낮을까? 그리고 전체 움직임도 봐도 한동훈 대표가 수도권에 집중을 못하고 영남에 가서 집중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럼 왜 영남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뭐 국민의힘의 어떤 뭐 단순한 어떤 생각 없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영남이 뭔가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지지율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예. 있다는 거죠. 이제 소선구제 특징 때문에 한 표라도 많으면은 이제 당선되는 아, 소선구제 특징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한 지역구 빼고 다 싹쓸이하고 TK 지역 다 싹쓸이해서 여전히 이 자기들의 뭐랄까 텃밭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보였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보수층들이 굉장히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영남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원 한 곳만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낙동강 벨트 대부분이 접전지가 돼버렸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박빙 지역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총선에서는 여기가 이겼으면 된 거죠. 뭐 한 표라도 어차피. 더 한 많으면 표라도 되는 거니까. 몰라 이제 이겼어 끝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아지트야. 그렇죠. 아성이야. 대선에서는 이게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선에서 예. 부울경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득표율로 표수를 이렇게 해서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5%포인트 정도 차이였지만은 예. 어쨌든 지난 대선보다는 이제 차가 오히려 거꾸로 됐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더니 뭐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증원 숫자를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2,000명보다는 조금 줄어들 한 1,500명 안팎선에서 각 이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사가 뭐 괜찮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잘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풀린다면은 대통령의 뭐 이런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정평가도 조금은 줄어들고 또 긍정평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퍼카 몰 때랑 자전거 탈 때랑
뭐 비행기 탈 때랑 버스 몰 때랑 운전할 때 다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거침없고 뭐 그리고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하나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인기 영합적이지가 않고 소신대로 밀고 간다. 국민과 민생을 보고. 예, 그 생각이 되게 강해요. 실제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시절에도 그렇고 조국 장관 문제를 할 때도 그렇고 거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 맞서서 싸웠잖아요.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실 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맞서서 싸워요. 지금은 최고 권력이잖아요. 지금 민심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두 발언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화요일 날 나왔던 걸 쭉 들어보면 우린 잘하고 있는데 설득이 부족했어 라는 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메시지가 저겁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소통을 해라 자꾸. 가서 소통을 하는 게 뭐냐면 국회로 가서 소통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방향을 더 이해시켜라는 거예요. 설득을 해라 합니다. 예. 경청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해를 덜 시켰다라는 쪽에 무게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옳다는 게 계속 있는 거죠. 그 뒤에 모습도 계속 뭐 인선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 국정 방향이 옳았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기 영합주의와 그다음에 소신과 구분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인기 영합주의고 뭐는 소신이고 정말 나라를 위한 건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전언을 들어보면 주변 조언들을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심사숙고 과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본인이 주변의 목소리는 이건 포퓰리즘이야 라고 단정짓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그런 신서숙고 하고 그거를 정말 정리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많은 부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놓고서 한번 대통령 출신 배경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군 출신이 좀 부정적이기는 해도 군 출신들은 대통령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 가면 아시아나고 대통령도 있고 드골 대통령도 있고 다 있고 또 훌륭한 업적을 낸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익히 잘하듯이 군 출신 대통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봐도 검찰 출신, 경찰 출신은 대통령이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한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군 출신은 그나마 많이 있었는데 왜 검찰 출신은 없었는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군은 보면은 그 군이란 건 특성이 검찰하고 달라요.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사관 학교에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전략 전술을 배워요. 그리고 이네들은 육해공군 체제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항상 합동작전에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기보다도 각 영역에 그 권한을 주고서 그것을 통합조정 관리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전을 치르기 때문에 외교 문제도 항상 이 사람들은 또 관여를 해요. 또 점령지가 생기면은 그 전시 상황에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술에 대해서도 또 배워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은 어쨌든 뭐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 통치자로 되면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법만 공부를 해요. 법만 공부를 하지 그런 지금 이야기했던 전략 전술 통치 외교 이런 거를 그 공부를 하거나 이거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런 그 경험 없이 교육 없이 이 성찰과 이 본인의 어떤 그 노력으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참 배경이 아쉬운 부분이에요.